CEO Mia Lee is a private diplomat promoting Korean culture to all corners of the world. École de la Corée is a Korean-French cultural exchange organization that informs Korean culture and arts through various contents to the French. She is taking meaningful steps for the betterment of the global community. She recently held a concert pray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orld. Let us now learn about CEO Mia Lee and her activities on Heart to Heart. 머나먼 땅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을 메아리처럼 전하는 한불 문화교주단체 에코 드 라 코레의 이미아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사단 법인으로 설립된 에코 드 라 코레 한국의 메아리 대표 이미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에코 드 라 코레 한국의 메아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 의미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타이틀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프랑스 대학에서 한국어 겸임 교수로 있을 때 네네.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없다는 걸 알면서 뭔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단체나 네. 그 어떤 기관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설립됐는데 한국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울림이라는 거. 이름도 예쁘죠? 네, 이름이 참 예뻐요. 에코 드 라 코레 한국의 네네. 메아리. 네, 또 직접 말씀하시니까 더 예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불어를 잘 못해서요. 자,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한국 문화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떤 활동들,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이 단체를 세우게 되셨는지 계기,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벌써 20년이 지난 얘기죠. 네네.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아져 있지 않았어요. 주로 길에 나가면 이런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차이니즈 내지는 재패니즈.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주시코레인이라고 하면은 북한? 맞아요. 남한? 이렇게 물었어요. 항상. 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는데 제 학생들 모두가 남한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과제를 해오는 거예요. 그때 좀 절망을 했죠. 네. 나름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제가 자긍심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프라우드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때 무너졌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1년에 내가 50몇 명에게 한국을 아무리 알려봐야 네. 이 몇십 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만든 게 그때 당시에 이거 뭔가 좀 전문적으로 한국 문화도 알리고 한국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대학에 나가면서. 저도 이제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가장 처음 물어보는 게 South Korea or North Korea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는데 그만큼 글쎄 이런 것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모험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전혀 약간 좀 두렵거나 그렇죠. 그런 마음은 없으셨나요? 원래 네. 한국말에 있잖아요. 무식이 용감이다. 그냥 부딪혀보자. 그때는 어떤 그 두려움보다 네. 제 마음 안에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야지 내가 그곳에서 살면서 편안할 수 있고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네. 본능적으로. 그건 그만큼 제 동포들이 해외에서 사는 게 녹록치 않다는 얘기예요. 네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제가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권에 있는 국민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마 열등감이라는 건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가는 곳곳마다 정말 장애물도 많았어요. 재주증할 때도 쉽지 않았고 학교 가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네. 제가
작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네. 학생들에게 우선 네, 네. 한국 문화를 가르쳐줘야 되겠다가 저의 목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인터컬처럴 데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한복을 다 입혀서 아, 정말이요? 네. 그 당시에 파리에 한복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파리에 있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그 결혼할 때 입으셨던 그 한복들 있죠? 네. 그걸 다 얼마나 오래된 거잖아요. 그걸 네. 다 빌린 거야. 그걸 다 입히고 한복 네네. 패션쇼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요리를 만들어서 먹이고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을 좀 알리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애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문화다. 아하. 문화 컨텐츠로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때는 케이팝도 없었어요. 그렇죠. 한류도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정말 한글을 배우는, 한글을 가르치는 기관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한국의 메아리의 그 역사예요. 네. 한국 오페라 춘향전을 또 프랑스에 소개를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그 당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땠나요? 아, 스토리만 한국 거지고 오페라는 사실 서양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 프랑스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나 언론에서 한국에도 서양 오페라가 있냐였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판소리는 들어봤지만 네. 이런 서양의 그 어떤 그 리릭 이런 거를 성악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그때 지휘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콘서트가 끝나고 사실 커튼콜을 많이 받았죠, 그때도. 근데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 손을 탁 잡으시면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해외 공연을 다녀봤지만 파란 눈에 노란 머리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현지인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아주 주요 언론 그리고 라디오, 클래식 음악에서 그 춘향의 아리아를 네. 5분 동안 틀어줬었어요. 와. 그때 엄청났어요. 네. 지금도 사실은 가슴이 설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돌이켜서 누군가가 다시 해보라면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아직 금세 한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모가도르 극장에 올리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 네. 제가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세계 최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최고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저한테 아무도 없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춘향전이라는 이 창작 오페라는 네. 오페라 극장 최고 그러니까 빨래 개안예가 아니면 그 다음 가는 오페라 극장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네. 그래서 그 극장을 가서 그냥 이런 오페라가 있는데 이 극장에서 해야 되겠다. 아, 네. 그 당시에 제 모습이 이렇게 좀 철없는 뭘 세상을 모르는 네. 그냥 젊은 여자애가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정말 그 일을 진행하고 막 그 번역기가 들어오고 무대 장치에 대한 막 그 도면이 오고 막 이러니까 네. 극장에 비상이 걸린 거죠. 처음에는 극장에서 생각한 게 네. 그냥 저러다 말겠지였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극장장이 캐나다로 출장을 갔다가 극장의 그 디렉터가 지금 극장에 난리가 났다. 한국의 오페라단이 우리 극장을 다 점령하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극장장이 와서 네. 그 호스트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공연이려니 했다가 본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면서 같이
공연을 올리게 된 케이스였죠. 네, 얘기만 들어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력 덕분에 또 2013년도죠.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예공료 훈장을 또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 상이라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당시에 그냥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높여야 된다. 그게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워낙 제가 이렇게 좀 막 불도저처럼 거침없이 막 가니까 프랑스 기관에서도 사실은 제가 막 가서 쪼르면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행스러운 건 프랑스에서는 공무원들이 그 부서를 다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뭔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뭔가를 이뤄내는 걸 보니까 관심 가는 사람, 네네네. 그리고 약간 좀 걱정되는 사람, 그런 별명이 많이 붙다가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프랑스 정부에 추천을 한 것 같아요. 프랑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나라를 프랑스 제대로 알려서 프랑스인지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해야 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익스체인지를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저는 그냥 일방 통행을 한 거예요. 네.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프랑스인들에게 알리면서 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 멋져요. 그렇게 한 건데 그때부터는 빚을 진 거예요. 그 훈장을 받고 나서는 프랑스 정부에서 나에게 이런 큰 최고의 훈장을 준다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를 어떻게 좀 홍보를 좀 한국에 해야 되겠다. 혹시 프랑스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진행했던 그 행사, 여러 행사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다면 어떤 행사인가요? 그때 예술의 전당에서 디지털 명화전이라는 걸 했어요. 저는 프랑스 그 현지 그 커미셔너를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랑 그다음에 삼성, 뿌띠빨레 작은 궁전이 있어요. 파리에 시립미술관인데 시립박물관이 그때 전시했던 것을 2년 반 동안 정말 밀고 당기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개막식을 딱 끝내고 그 다음날 프랑스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남편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아무래도 나 훈장 수여식을 이젠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그동안 프랑스에도 뭔가 좀 한 것 같으니까 빚은 좀 갚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냈으니 이제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또 담은 책을 출간하셨어요. 꺾인 꿈을 기억해가 지금 올 4월에 출간됐는데 이 책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0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은 저 자신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재외 동포들이 마음에 겪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살아가는 지역도 다 다르겠지만 일단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게 그만큼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의 얘기면서 사실 제가 프랑스에서 학생이었을 때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질 만큼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겪고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담은 에세이예요. 꺾인 꿈을 기억해. 그 제목은 사실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는 본인이 정말 가졌던 꿈을 꺾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을 겪었을 테니까 저의 그 시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꿈을 기억하고 다시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책, 에세이집을 통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제가 머리카락이 한 톨도 없이 다 빠졌을 때 세상에서 내가 겪는 그 고통, 그 힘든 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겪는 어려움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할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청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 그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정말 그 진주가 모래를 품고 그 많은 시간을 이겨냈을 때 그 모래가 진주가 되는데 진주가 되는 그 과정인 거죠. 만약에 제가 그 머리가 한돌도 안 나고 다 빠졌을 때 제가 모든 걸 포기했다면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을 때마다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내가 꿈꿨던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 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힘드니? 머리가 다 빠지도록 해봤니? 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가 다 빠지고도 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너 머리 안 빠졌잖아. 한번 해봐. 머리 빠질 때까지 한번 해보고.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의 꿈은 분명히 이뤄진다고. 제가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우리가 왜 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머리가 다 빠지듯이 그 정도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신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계실 때였었죠. 네. 그러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원인이 뭐였나요?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조급. 네. 왜냐하면 제가 유학 갈 땐 3년 안에 학위를 받아 빨리 돌아와야 된다. 내가 디플롬을 빨리 받고 돌아와서 네. 제가 유학을 갈 때 무슨 가정 형편이 좋아서 뭐 그래서 간 건 아니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떠난 게 제 유학이었고 빠른 시간 안에 내가 계획했던 디플롬을 빨리 받고 돌아와서 무너진 우리 가족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고 유학을 떠났었어요. 정말 새벽에 제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자보지 않았어요. 잘 수가 없었어요. 7시면 집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학교를 3군데 다녔어요. 3군데를. 근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잘 못 자고 몸이 불안함. 버티지를 못한 거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극심한 영양실조와 극도의 불안감. 그리고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곳이 그 옵스타클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정말 약소국가에서 온 작은 외국인인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절망감과 실망,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지. 근데 그거를 내색하지 않고 계속 쌓았던 거예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할 때 프랑스 의사가 저한테 말했어요. 너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군가를 잃었냐고. 그거는 이모셔널한 그러니까 감정의 어떤 상처 아니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이런 것에서 올 때 그냥 머리가 이렇게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쏙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항암 치료했을 때만 그쵸, 나타나는. 네. 근데 그 증세가 있었어요. 그 모습으로 저의 그 유학 짐들을 다 싸가지고 올 용기가 없었어요. 그건 정말 실패라는 생각이 들어서 짐들 다 파리에 있는 친구 집에 맡겨놓고 그리고 왔죠. 왔다가 짐을 찾으러 다시 갔다가 네.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나름 이제 초월한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때부터 정말 또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해요. 그 스트레스를 네.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프랑스의 문화계와 그런 것들을 좀 알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공부도 나중에 다시 하죠. 여유가 있을 때. 네. CEO Mia Lee has shown undying passion in promoting Korean culture in France. And now, she dreams of see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사실 요즘은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또 훈풍도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그만큼 관심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반도 평화 상황에 또 발맞춰 큰 행사를 기획하셨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매년 저희들이 그 안불 친성 콘서트라는 걸 10년간 해왔었어요. 네.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콘서트는 저희들이 사단법인의 우리가 비영리 단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를 판매하거나 수익성 콘서트를 하지 않았어요. 지난 10년간. 그 자체에서 기획하고 펀딩하고 이 모든 걸 해서 주최를 한 콘서트가 이제 10년 지난 해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K-팝 덕분에 한글 배우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한불 내지는 뭐 한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저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세요. 네. 감사하게도. 네. 저는 항상 이 개척자의 길을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하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 그 북한에서 나와 있는 그 대표단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춘향전을 했을 때도 제가 북한 대표부에 초청장을 보냈었어요.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강하게 원하면 이뤄져요. 그 이후에 그 제가 춘향전을 하고 나서 그 북한 분들하고 통화는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몇 년 전서부터 저는 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에 그냥 한반도에 대한 평화만 가지고는 각 나라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낼 그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지 기반을 구축할 그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 세계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1회부터 10회를 한번 가보자. 그 1회는 한반도 평화, 2회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평화 이런 식으로 저는 나름대로 구상을 시작을 해본 거고 네. 준비는 한 1년 반 전서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10주년을 끝내면 평화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빈 필라모닉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한국의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함께 이렇게 협연 무대를 갖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관객 반응이요? 놀라웠어요. 네네. 정말 이 세계 국가에서 온 그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연주한 거잖아요. 아리랑을 사실은 제가 곡을 선택을 한 것. 네. 남북이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그리고 그게 유네스코에 2012년에는 한국이 그리고 북한이 2014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등록이 된 게 아리랑이에요. 네네. 오프닝 곡을 그렇게 하고 연주를 했는데 백건우 선생님 연주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너무나 엄청난 그 앵콜을 막 외치는데 우리 백건우 선생님께서 베토벤 5번 피아노 협주곡 5번을 하고 나서는 그 어떤 곡으로도 그 감동을 능가할 수 없으니까 앵콜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서 앵콜이 없었지만 정말 들어갔다 나왔다를 4번이나 커튼콜을 진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응이었고 네.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잘 전달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최하실 거죠? 네. 저에게 네. 여건이 주어지는 한 올해에 이어서 2회, 3회 또 10회까지 가다가 보면 정말 네. 그 사이에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고 남북이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전쟁이 있는 저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또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걸 염원하면서 또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끝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남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루시고 싶은 꿈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구에서 네. 국제 로봇 포럼이 열리고 있어요. 네. 4년째 제가 사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네. 지경이 넓어져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로봇 쪽도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로봇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자고 행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모든 컨텐츠가 동일해요.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컨텐츠면
저는 어떤 분야의 컨텐츠도 저는 거절하지 않아요. 네. 나의 이 작은 노력과 나의 작은 이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포기하는 친구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작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가 바라는 저의 계획.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미아 대표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영감도 받고 또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